네, 안녕하세요. KBS 36기 성우 권창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질문이요. 주먹왕 랄프2에서 랄프를 정준하 씨 대신 맡으셨는데, 랄프 캐릭터는 어떻게 담당하게 되셨나요? 라는 질문이 첫 질문인데, 오디션 연락이 와서 약속한 날짜에 녹음실로 갔고요. 그때 어떤 작품의 오디션을 보게 되는지는 최대한 기밀 유지를 위해서 전화상으로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보게 된 오디션용 영상이 주먹왕 랄프 1편의 일부 장면이었거든요. 오디션에서 저한테 주어진 역할은 랄프였고요. 그래서 오디션을 본 뒤에 결과가 궁금해가지고 3주쯤 뒤에 제가 먼저 녹음실 쪽에 전화로 연락을 드렸었어요. 원래 녹음실 쪽에서 먼저 그 합격 여부를 알려주거든요. 그냥 제가 궁금해서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성미가 급해서 연락을 한번 드려봤었습니다. 그랬더니 합격하셨습니다. 이번에 랄프 연기하시게 됐습니다. 라고 통보를 받았고요. 제가 오디션을 보게 되기까지의 사정까지는 자세한 사정이 어떤지는 당시에도 몰랐고 사실 지금도 모르는 건데 아무튼 주먹왕 랄프2에서 제가 맡았던 랄프라는 캐릭터는요. 오디션을 보고 캐스팅됐던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게임에서 정의 타우렌 족장은 어떤 캐릭터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캐릭터 녹음한 지가 벌써 6년이 다 돼가네요. 그죠?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게임에 타우렌 족장들이라는 밴드가 있죠. 거기에서 모티브를 차용해서 하나의 캐릭터로 만든 캐릭터가 정의 타오른 족장이고 아무래도 락이나 메탈 캐릭터다 보니까 대사의 상당수가 락이나 메탈과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 캐릭터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는 락이나 메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성우가 필요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캐스팅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에서 등장하는 웬만한 캐릭터들은 다 개그성 대사가 있죠. 근데 정의 타오렌 족장은 특히나 그냥 대놓고 코믹하게 만들어버린 캐릭터예요. 그런 만큼 이 캐릭터를 연기할 때 좀 과격한 락커나 뭐 어떤 그런 느낌, 와일드한 락커의 느낌 이런 것도 살리면서 한편으로는 또 코믹한 느낌을 좀 살려보려고 예를 들어서 막 손은 누가 키울 거야 이런 대사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살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워낙에 지르고 막 소리 지르는 대사가 많아서 그게 전체 분량이 한 3시간 정도 녹음 분량이 나왔었는데 그걸 한 번에 다 하지를 못하고 한 주에 1시간씩 잡아서 3번을 끊어서 갔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질문이 클로저스의 데비 존과 빅터를 연기하셨는데 캐릭터의 캐스팅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정말 별거 없거든요. 그냥 녹음 전에 빅터 같은 경우는 녹음 전에 캐릭터 외형이나 콘셉트 같은 걸 전달을 받고 갔어요. 데비 존 같은 경우는 그냥 빅터를 녹음하러 갔다가 추가 캐릭터가 하나 더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녹음 현장에서 어떤 캐릭터인지 외형이나 뭐 이 캐릭터가 어떤 장면에서 등장하는가 이런 걸 확인을 다 하고 연기를 했고요. 현장에서 외모에 맞는 목소리 톤과 말투를 찾고 나서 바로 녹음에 들어갔고 뭐 녹음 시간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질 않았습니다. 대사 자체가 그렇게 많은 캐릭터도 아니었고 그리고 딱 보면 얘는 어떤 느낌이겠구나 할 정도로 직관적으로 눈에 확 보이는 캐릭터들이잖아요. 빅터나 데비 존이나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네 번째가 빅터를 연기하면서 사냥터지기 캐릭터들 중에 가장 케미가 좋았던 캐릭터는 무엇인가요? 제가 대본을 전달받을 때 이 대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 대사만 쭉 이렇게 나열된 게 아니라 적어도 제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제가 대사를 주고받아야 될 캐릭터들과 제 대사와 이렇게 같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요. 스토리상으로 보면 빅터는 사냥터지기 팀과 주로 얽히고 그들의 스토리에서 조력자로 한쪽을 담당하죠.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철부지 느낌이 드는 그 세트 세크메트와 주고받는 대화들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다른 캐릭터들에게 별명을 막 붙여 부르잖아요. 세트는. 그래서 붙여 부리는 별명 중에 막 소마 같은 경우는 머리 색을 따서 분홍이 이렇게 부르고
자기보다 큰데도 루나는 땅딸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되게 웃긴 애예요. 정말 빅터는 딱 직관적으로 딱 보이는 대로 멍멍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제가 연기해 볼 때 빅터는 시종일관 진지한 태도를 취하긴 하지만 사실 하는 행동은 개 아닌 척 하는 그냥 개거든요. 그러니까 멍멍이라는 별명이 세트 입장에서 볼 땐 잘 어울리긴 하죠. 그리고 여러모로 잘 모르는 것이 많고 죽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세트에게 빅터는 이것저것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적어도 세트의 스토리상에서 빅터는 다른 사냥터지기 캐릭터들하고의 관계와 약간 다른 어떤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적어도 완전한 그런 멘토의 느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느낌을 풍기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캐릭터와의 케미스트리가 가장 좋았던 애가 세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이 오소마츠 육상동의 애니메이션에서 카라마츠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제가 봤을 때 오소마츠 육상동이의 차남 카라마츠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허세덩어리 새가슴이죠. 그죠? 말과 행동에 있는 대로 폼을 잡긴 잡아요. 근데 얘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백수예요. 쥐뿔도 없는 백수인데 옆에서 보면 진짜 웃기잖아요. 근데 있는 대로 폼 다 잡고. 거기다가 속을 파보면은 얘는 사실 굉장히 소심한 데다가 남이 뭘 부탁하면 그걸 잘 거절하지도 못해요. 정말 상반된 느낌이 있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허세를 엄청나게 부리지만 사실은 굉장히 소심한 애예요. 그래서 폼 잡는 행동이나 대사가 나올 때마다 저는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요. 야, 이러면 내가 멋있어 보일 거야. 어때? 나 완전 잘하지? 완전 멋있지? 나는 멋있어. 나는 쿨해! 이런 느낌을 담아서 연기하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망가질 때는 그런 멋부리고 폼 잡는 그런 느낌과 최대한 대비될 수 있게 철저하게 망가지려고 합니다. 그 갭에서 재미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자체가 19금 판정으로 방영되는 만큼 이 캐릭터 자체를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다른 작품에서 시도해보기 힘든 거친 말투의 애드립 역시 많이 넣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이 유명한 성우가 다수 참여한 사이버펑크 2077, 사이버펑크 2077 게임의 녹음실 풍경이 궁금합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물론이고 웬만한 게임은요. 참가한 성우들이 각자 다른 시간대를 잡아서 한 사람별로 따로 녹음해요. 애니메이션처럼 같이 들어가서 대사 주고받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제 개인적인 감상을 말하자면요. 사이버펑크 2077의 경우는 좀 이례적일 정도로 대사에 대놓고 욕이 많거든요. 그래서 녹음하는 동안에 야, 대사로 내가 평생 할 욕의 대부분을 이거 녹음하면서 했을 것 같다. 다시 이 정도로 쌍욕 섞인 대사를 내가 녹음할 기회가 올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녹음 현장에서는 좀 독특한 거긴 한데 스탠드에 이렇게 고정된 마이크가 아니고 머리에 이렇게 밴드를 두르고 그 밴드에 다는 소형 마이크를 썼습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대사가 다수 존재하는 작품은 어떻게 소화하시나요? 그리고 얘를 블랙클로버의 라데스 같은 캐릭터로 들고 계신데 이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 저는 이게 예로 들어주신 블랙클로버의 라데스뿐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 참여할 때 소리 안 지르는 캐릭터가 저는 더 드뭅니다. 아까 언급했던 주먹왕 랄프2에서도 랄프가 대사 자체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중반부 차추격전 장면에서 내내 비명 지르고 후반부 장면에서는 그냥 멀리 지르면서 막 기합 지르면서 막 펀치도 날려야 되고 이런 대사가 많았고, 그리고 뭐 파워레인저 애니멀 포스에서 맡았던 라이언 레인저 레오 같은 경우는 그냥 대놓고 얘는 목소리가 크다 이렇게 설정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실제로 목소리를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애니메이션 런닝맨에서의 쿠가는요. 대사보다 기합이나 비명이 훨씬 많았던 캐릭터입니다. 안 지르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소리 지르는 대사나 아니면 기합이나 아니면 비명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지고 최대한 성대에 부담이 안 가게 지르는 방법을 그냥 뭐 이론상이라기보다는 실전에서 그냥 몸에 익힌 거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전.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날은 제가 맡은 캐릭터가 그냥 온몸이 찢어져가지고 단말만 지르고 고통스럽게 죽는 에피소드 그 장면을 녹음하게 됐는데 스케줄을 잡다 보니까 바로 다음 스케줄이 기합 소리와 비명 소리를 진짜 여러 번 질러 제껴야 되는 그런 게임이었거든요. 뭐 그날 녹음 마치고도 목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걸 보면은 그냥 단순히 자주 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참여 작품 질문이 여기까지고요. 개별 질문으로 넘어가니까 지금까지 연기한 악역 캐릭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악역 캐릭터는 누구냐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당장 3명 정도 저는 기억에 굉장히 깊이 남는데, 우선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드래곤 길들이기 세상 끝으로 라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맡았던 드래곤 헌터의 수장 비고 그린본이라는 캐릭터가 저에겐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일단 오디션으로 따냈던 캐릭터라서 애착이 가는 것도 있고, 히컵과 드래곤 라이더들을 자주 지능적으로 농락하면서 심리전을 많이 펼쳤었던 지능형 악역이거든요.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는 애가 아니에요. 물론 얘가 무력도 뛰어나긴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연기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 히컵과의 미묘한 그 적대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그와 좀 상반되는 캐릭터인데, 얼마 전에 녹음했었던 마도조사라는 애니메이션의 온조가 기억에 저는 깊이 남네요. 뭐 악역이라는 연락을 미리 받긴 했는데 작품을 보니까요, 얘가 제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과장 하나 안 보태고 모든 대사 인성질이에요. 그냥 순수 빌런입니다. 사연이고 뭐고 뒤에 그런 거 없어요. 뭐 이 녀석도 불쌍한 녀석이었어, 이 녀석도 좋은 녀석이었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주인공 위무선과 남만기를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캐릭터예요. 아주 직관적으로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제가 상상하는 한 최대한 나쁜 놈이면 되는 캐릭터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얘는 좀 독특한 스타일의 악역이었는데, 재능TV에서 방영했던 울트라맨 지드에 거기서 제가 담당한 캐릭터가 후쿠이데 K, 우리나라에선 그냥 K로 나왔죠.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K는 울트라맨 베리알에게 자기 별을 짓밟혀서 유일하게 생존한 스트롬 성인이거든요. 그런데 베리알에게 원한을 품기는커녕 오히려 무력한 자신을 탓하면서 그 베리알의 압도적인 힘에 매료된 독특한 캐릭터였어요. 저연령층 대상의 특촬물인데 울트라맨이 물론 뭐 성인층에도 분명히 매니아층이 있긴 하지만요. 그 시리즈에서 이런 독특한 설정의 캐릭터를 냈다는 것 자체가 전 좋은 시도라고 사실 전 생각해요. 그리고 녹음 현장을 얘기를 하자면은 아침 10시에 녹음하면서 폐의 공기를 싹 비워내야 될 정도로 소리를 엄청나게 질러야 됐던 작품 후반부의 높은 텐션도 기억에 깊이 남고요. 그리고 전속 성우 시절에 기억에 남는 녹음 에피소드는 무엇이냐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2011년, 제가 2011년에 입사했으니까 그때 전속 1년 차였죠. 그 초중반쯤에 제가 갑자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적이 있어요. 김원 작가님이 쓴 블랙 코미디 만선이라는 작품을 라디오 독서실에서 녹음하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인 아들을 맡아서 연기하게 됐는데, 그때 저를 2년 가까이 가르치신 성선여 선생님이 그때 어머니 역으로 나오셨거든요. 벌써 10년 전쯤 일인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아직까지도 지금도 녹음 현장에서 그때만큼 긴장한 적이 없어요, 사실. 그게 성우가 되자마자,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절 가르치신 분하고 같이 녹음하게 된 그런 사건이니까요, 사실. 그리고 성우의 꿈을 가지게 된 계기 혹은 계기가 된 작품은 무엇인가요? 이걸 작품으로 꼽자면요, 일단 KBS에서 방영됐던 요리왕 비룡이 있겠고, 그리고 그 뒤로는 벌써 10년 넘었죠, 이것도. 투니버스에서 더빙했던 투니버스 더빙판 은혼이 있죠. 굉장히 강렬한 작품이라서 기억에 오래 남아요. 뭐 꼭 그 두 작품만이 아니더라도요, 물론 기억에 남는 작품은 그 두 작품이지만 많이 기억에 남죠. 사실 제가 보냈던 유년기 시절은요, 공중파 방송 저녁 시간대 우리말 더빙판 애니메이션이 편성이 되는 시기였고, 그만큼 자주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장 즐겨볼 때는 잘 모르다가 나중 가서야 이걸 자세히 알게 된 사실이지만요, 사실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라는 거는 뭐 지금 디지털이든 옛날 셀 애니메이션이든 따지고 보면 그 수십 개, 뭐 1초, 뭐 어쨌든 1초, 2초, 뭐 몇 초든 간에 수십 개, 수천, 수만 개 정지 화면의 집합체가 그게 움직이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사실 그 애니메이션 화면 안에서 그냥 두고 봤을 때. 근데 여기다가 목소리를 입히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직업이 바로 성우더라고요. 전 거기에서 성우라는 직업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지금도 활동하는 분야가 애니메이션 쪽이죠.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주로 일할 수 있는 거는 또 저한테 나름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SNS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리뷰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덕후 관점에서 보는 명작 애니는 무엇인가요? 음, 미리라고 해야 할까?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들 이미 알고 계신 건지 뭐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SNS를 통해서 하고 있는 작품 리뷰는요, 그냥 한 비전문가의 주관에 불과합니다. 그냥 제 감상을 썼을 뿐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다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냥,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봤구나. 나는 이렇게 봤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제 관점에서 볼 때 명작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요. 저도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도 덕후라고 생각하니까요. 제 관점에서 본 걸 말씀드릴게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하면서 그리고 작품 안에 재미있게 녹여낸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더라도 이게 작품이 재미가 없으면 안 볼 거고, 그죠? 강철의 연금술사나 카우보이 비밥 혹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코코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틀림없이 명작이라 생각합니다. 셋 다 제법 큰 스케일의 세계관을 그려내고 있지만 그걸 이해하는데 뭔가 복잡한 뒷설정을 알아야 되고 뭐 복잡한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사실은 그렇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작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 여기는 어떤 세계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작품 안에 녹아있는 주제의 의식 역시 작품 안에서 어떤 뭔가 억지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드러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철의 연금술사의 경우는 정말 에필로그에서 에드가 하는 말 있죠. 예? 고통을 동반하지 않은 깨달음은 의미가 없다 이러면서 하지만 수많은 시련을 뛰어넘으면 사람은 강철 같은 소중한 마음을 손에 넣게 된다. 이 독백에 사실 작가가 그 긴 작품에서 말하려고 했던 그게 축약이고요. 카우보이 비밥 같은 경우는 사실 비바포 캐릭터들이 말 못할 과거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의 행적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말하고자 하죠. 자, 선택해라. 과거를 끌어안고 살 것인가 아니면 과거를 놓아줄 것인가 놓아주고 앞을 향해 갈 것인가. 그리고 코코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말하는 건 전통적인 가치인 가족애와 꿈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결코 진부하지 않고 그리고 재미와 감동을 섞어서 그려내고 있고요.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 이걸 말하려고 했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는 작품이 저는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우 권창욱과 베이시스트 권창욱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뭐 기본적인 애티튜드 자체는 별 차이가 없어요. 딱히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본을 들고 마이크 앞에서 연기를 할 때든 베이스를 들고 무대나 스튜디오에서 연주를 할 때든 둘 다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 사실 변함없으니까요. 일부러 음반을 사준다거나 일부러 공연까지 와서 봐준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거기에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보여줘야 하고 예, 그리고 제가 들려줄 수 있는 최선의 연주를 들려줘야 하고 그리고 대본 들고 마이크 앞에서 연기할 때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이 됐던 게임이 됐던 그걸 일부러 TV 채널을 돌려가면서 봐주는 사람이 있고 일부러 블루레이 사주는 사람이 있고 일부러 VOD 사이트를 결제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 시간 써가면서요.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게임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들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 성우 권창욱과 베이시스트 권창욱은 동일 인물이죠.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3대 운동 몇 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뭐 SNS에서 100이면 100 항상 운동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게요. 어느 정도 중량이 오르고 나면은 그 뒤로는 정말 쉽게 오르질 않더라고요. 중량이. 오르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3대 525kg을 기록한 다음에 그 뒤에는 한참 동안 재보질 않았는데 그 최근에 좀 안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오른쪽 어깨에 인대염이 생겨서 통증이 있어서 지금 좀 치료 중입니다. 그래서 통증 나을 때까지는 벤치프레스나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상체 운동은 좀 쉬고 있어요. 그래도 스쿼트 무게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도 지난번 기록이었던 525kg은 그래도 유지는 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뭐
어깨 완치되고 나면은 뭐 또 다시 운동 빡세게 해서 재봐야죠. 서브컬처 밴드 컬러웨이브의 베이스 파트를 담당하고 계신데 성우님이 속한 컬러웨이브는 어떤 팀인가요? 아, 엄밀히 말씀드리면요. 컬러웨이브는 그냥 밴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음악 팀입니다. 악기 연주를 담당하는 그 연주 멤버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악기 연주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작곡이나 작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멤버들이 있고, 그리고 싱글이나 아니면 앨범이나 아니면 밴드를 홍보할 일이 있을 때, 아니 팀을 홍보할 일이 있을 때, 이럴 때 일러스트를 담당하는 멤버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냥 밴드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이 팀은 음악팀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 집 낯선에서요. 여러 가지 음악적 시도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발라드도 해보고 시티팝도 해보고 재즈도 하고 메탈도 하고 예.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서브컬처 음악팀은 이런 컬러의 음악을 한다는 대략적인 느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서브컬처 팀이다 라고만 정의하기는 이제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음악팀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촬물에서 주인공 메인 히어로 캐릭터 연기하기, 그리고 메인 빌런 연기하기. 제가 주로 잘 안 해보는 쪽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가면라이더 시리즈에서 말 그대로 가면라이더 캐릭터나 아직까지 가면라이더 시리즈하고 특히나 극장판은 몰라도 TV 시리즈에서는 제가 전혀 인연이 없는데 그럴 기회가 저에게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특촬물 좋아하기도 했고요. 제가 주로 안 해본 걸 해보고 싶어요. 빌런은 이미 해봤으니까 빌런을 그리고 제법 빌런 같은 것도 연기했었으니까 그래도 메인 히어로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까지 왔네요. 첫 번째,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어요. 성우를 꿈꾸는 사람들한테 저 자신이 목표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아직은 한참 먼 꿈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서 성우 지망생 분들한테 존경하는 성우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적어도 제 이름이 누군가에게서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네요. 그게 당장 제 목표입니다. 10년 후에 어떤 성우로 기억되고 싶으냐? 사실 많은 건 안 바라고요. 성우 권창욱이라고 했을 때 눈에 확 띄는 그런 화려한 커리어가 아니더라도 저 사람이 연기하면 저 캐릭터는 살아 움직인다. 이런 평을 듣는 성우로 전 남고 싶네요. 그러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성우 지망생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애니메이션이 됐든 소설이 됐든 아니면 어떤 다른 작품이 됐든 뭐 여행이 됐든 가능한 한 많은 경험을 쌓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열린 자세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저는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에게선 좋은 연기가 나올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하자면 좀 오픈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전 하거든요. 조금 긴 얘기가 됐지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또 다른 작품에서 다른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